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많이 힘들 때마다, 잡념을 몰아내고 싶을 때마다 소리내어 읽기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해주지 않아도 좋다. 그냥 나 자신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면 머나먼 풍경처럼 느껴지던 문학작품 속의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처럼 바로 지금 겪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진다. 소리내어 읽기는 아주 쉬운 것이지만 놀랍게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타인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도 있다. 소리내어 글을 읽는 시간은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나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고전소설 박시전에 피화당이라는 장소가 나온다. 말 그대로 화를 피하는 공간이다.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신혼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버려진 박씨 부인이 병자호란 때 나라님도 벼슬아치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지켜주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의 포화와 남성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공간이 바로 피화당이다. 세상이 지켜주지 않는 여인들을 가장 고통받고 핍박받은 또 다른 여인이 지켜주는 곳, 그곳이 바로 피화당이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은 물론 하인들에게까지 무시당하던 박씨에게 피화당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피화당 주위로 나무를 가득 심어 그곳을 감싸게 한 박씨 부인의 지혜는 지금 읽어도 놀랍다. 이후 불행한 때를 만나면 저 나무로 화를 면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예감대로 전쟁이 일어났고 박씨는 남자들도 당해내지 못한 청나라 장수 용골대를 피화당 주변의 거대한 숲을 이용해 화공작전을 펼쳐 무찔러 버린다. 개인적 슬픔을 망각하는 피화당이라는 공간이 집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변신한 것이다. 나에게는 소리내어 읽기가 바로 피화당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이라도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하면 그곳이 곧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화당이 된다. 내게 낭독의 시간은 내 목소리, 내 마음의 문의를 알게 되는 시간이며 내가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도시 속에서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나를 자꾸만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미디어나 타인의 시선에 길들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본다는 게 더 어려워질 때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내가 나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삐걱거리고 덜컹거리면서도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느낌, 내 마음의 아픈 그림자를 만지는 느낌이 드는 시간, 소리내어 책을 읽는 시간은 내가 나의 피화당이 되는 시간이다. 카페에서 들려주는 어른들의 자장가 소면의 낭독 순항입니다. 정여울 작가의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의 한 페이지로 시작해보는 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보며 지내왔어요. 바쁜 일과가 끝나면 바로 잠들기 아쉬워서 침대에 누워 보내는 아주 잠깐의 시간. 그때가 되어서야 오롯이 나를 들여다볼 여유가 생기죠. 뜨거운 희망보다는 미지근한 다독임이 더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만의 목소리로
제 마음을 울리는 글들을 읽어내려 갈 거예요. 우리가 위로라고 건네는 많은 말과 글들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격려일 겁니다. 어쩌면 나를 다독이기 위한 이 시간이 함께 듣는 여러분들의 하루 끝에 따뜻한 응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릿속이 낱마처럼 얽혀버린 시간. 어떤 위로로도 불안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시간. 그럴 때 나는 무작정 산책을 나간다. 한낮의 산책도 좋지만 가장 매혹적인 산책은 역시 밤중이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얼굴선보다는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의 희미한 실루엣이나 앞서가는 이의 뒷모습이 더 잘 보이는 시간. 외출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이 그저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슬렁거릴 수 있는 시간. 일감의 실마리가 영 풀리지 않을 때 차라리 살짝 포기하는 심정으로 무작정 산책을 나가면 신기하게도 돌아오는 골목 어귀에서 싱그러운 착상이 떠오르곤 한다. 밤 산책은 목적이 없을수록 좋다. 쓰레기 봉투를 사러 나간다든지 비누나 치약을 사러 나가는 정도의 가벼운 목적을 넘어서지 않는 게 좋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걸어야겠다는 욕심도 금물이다. 건강 자체가 또 하나의 강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별다른 목적이 없는 정처 없는 발걸음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발자국으로 사유하는 법을 일깨워준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일거리를 떠안고 씨름하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아 포기하는 마음으로 밤 산책을 나갔다. 풀리지 않던 마음속의 화두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내 산책자의 발은 고집스레 앉아만 있던 나의 머리를 향해 자꾸만 낯선 말을 걸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일에 찌들지 않고 한가로이 밤 산책의 묘미를 즐기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뾰족한 하이힐과 무거운 서류 가방과 저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풀이 우거진 마을의 오솔길을 찬찬히 걷고 있었다. 우리 동네에서 천국의 페스티벌이 시작되는 순간은 바로 이때구나.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휴대전화 가게의 호객행위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간. 풀벌레 소리와 개울물 흘러가는 소리가 오롯이 제 목소리를 연주하는 순간.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평범한 동네가 천상의 놀이터가 되는 순간이다. 지금은 할 수 있고 그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지금이 정말 좋구나.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성숙하며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시간이구나.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이 값을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텐데, 어떤 사회적 성취를 쌓아서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깨달음과 감수성을 지닌 사람, 너무 늙어 보이지도 너무 어려 보이지도 않는 제 나이에 성숙함을 지닌 사람들이 진정 아름답게 느껴진다. 한창 때의 젊은이가 아름다운 순간은 열정과 수줍음이 충돌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다. 열정을 표현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이럴 때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너무 나서는 게 아닐까를 걱정하는 수줍은 마음이 섞이면 그 모습이 참 어여쁘다.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배려하는 사람. 자신도 힘들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젊은이들을 보면 더욱 멋져 보인다. 중년이 아름다운 순간은 저 사람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때다. 일에 빠져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모르는 얼굴,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 야단법석을 떠는 얼굴보다는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사람들의 고뇌 어린 얼굴이 아름답다. 노년이 아름다운 순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지혜를 젊은이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모습을 보일 때다. 훈계조나 명령조로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로 빛나는 모범을 보이는 노년이야말로 세상의 귀감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내 삶과 내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사이의 거리 조절인 것 같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 삶이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내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나, 성찰하는 나, 가끔은 스스로를 마음의 죽비로 칠 수도 있는 나의 냉철함과 성숙함이 스스로를 자아도취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멘토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 소중하게 느껴지는 삶의 기술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노력 앞에 경의를 표할 줄 아는 감상의 기술이다. 눈을 감고 귀 기울이는 음악, 1시간씩 바라보게 하는 그림, 나른한 오후에 펼쳐 읽는 책 한 권, 하늘과 나무와 바다와 별들, 이 모두가 이 세상의 퍼즐을 맞춰가는 아름다운 감상의 대상들이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심미적 대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탄미적인 시선이야말로 제 나이에 맞는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아닐까. 심리학자 카렌 호나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환자가 치료자를 찾는 이유는 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정말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 더 나아가 매 순간 새로 태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더 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바로 그 소중한 하루하루가 모여 나다움을, 내 나이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저 늘 거기 있을 것만 같은 정든 사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상실감이라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예방접종은 바로 감사다. 평소에 더 많이, 더 깊이 감사할수록 우리는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감사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존재들의 스민, 무한한 축복을 일깨워준다. 옛사람들과 현대인의 가장 큰 차이도 바로 감사의 의례일 것이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감사하고, 한가위에는 오늘만 같아라 라고 감사했던 옛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끝없이 더 잘난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과 불만을 휩싸인다. 무언가 대박이라도 터져야 감사를 느끼고, 대박이 터져도 더 큰 대박에 투자하느라 감사할 겨를이 없는 현대인들과 달리 옛사람들은 그저 살아있는 오늘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 챙김의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삶에는 감사의 여백이 깃들지 않는다. 더 높이, 더 빨리만 외치는 삶에서는 사소한 불상사도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거나 우울증의 근원이 된다. 차라리 인생은 고임을 꾸밈없이 긍정하는 것이 아주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도 나는 그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눈부신 존재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감사는 평범한 식사를 위대한 만찬으로 만들고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천상의 쉼터로 만들며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상을 단 한 번의 눈부신 기적으로 만든다. 나를 멋지게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꼽는다면 나는 의지, 관계, 습관을 들고 싶다. 의지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방향성과 열정을 판가름한다.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는 날카롭게 단련되기도 하고 흐지부지 무너지기도 한다. 관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나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주된 인간관계를 맺지만 사실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가에 따라 내 삶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3번째는 매일매일 우리 삶을 규정하는 습관이다. 습관은 꼭 의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하는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성격이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한다.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일도 많지만 나쁜 습관이 우리 삶을 망치는 일은 더욱 흔하고 치명적이다. 우리 삶에서 꼭 없애고 싶은 습관과 싸우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연이나 금주를 실천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늘 담배를 피우는 사람, 늘 술 마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금연이나 금주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며 늘 보고 싶지만 그래도 금연이나 금주 기간 동안에는 그 관계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의 의지와 습관을 끝까지 존중해 줄 테니 잠깐의 그리움과 아쉬움은 접어두어도 괜찮다. 좋은 습관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훌륭한 작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책을 읽는 부모를 곁에 두고 있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늘 책을 읽는다면 아이는 독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소문난 문제아로 2번이나 퇴학을 당해 시리에 빠졌지만 할아버지 서재에 쌓인 책들을 보며 작가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습관은 의지와 관계는 물론이고 인생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위력을 지닌다. 아주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커다란 인생의 차이를 빚어내기도 한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전혀 흥이 나지 않아도, 때로는 귀찮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도 매일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습관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독서하고 글을 쓰고 내 글을 스스로 가혹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일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 습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본다면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들 중 하나가 바로 매일 글을 읽고 쓰고 스스로의 글을 평가했던 습관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내일은 우리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무의식의 습관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기를. 예컨대 나도 모르게 당신을 더 많이 기억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 또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더 살만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기 같은 멋진 무의식의 습관을 키워보고 싶다. 프랑스의 작가 라퐁테는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가끔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길 위에서 운명을 만난다고. 정말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던 그 일을 천직으로 삼게 되었다는 사람들 또한 많다. 나도 20대에는 가끔 사주를 봤다.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잘 할 수 있는지, 혹시 내 운이 너무 나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기에. 하지만 정말 이것이 내 이야기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사주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후회 없이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마음은 운명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타인의 스케줄, 타인의 프로젝트에 나를 맞추는 일이 되어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소식은 저 바깥에서 들려오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내 안에서 들려온다.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상서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켜줄 것이다. 당신이 운명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결심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은 오직 당신 안의 두려움뿐일지니, 진정 용감한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조차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꿀 줄 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선택지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수백 가지 상품 중에 한 개를 고르라고 부추기는 것 같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골라 사랑하라고 독촉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선택의 깊은 본질은 의외로 이분법적이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인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 것인가? 내 안의 깊은 열망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우리 자신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진정한 주체가 된다는 뜻이 아닌가? 그 선택의 길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느낄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까지도 온전히 내 것이기에 오히려 더욱 자유로워진다. 내가 느낀 깊은 행복은 하나같이 쉽게 얻은 성취가 아니라 아주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얻은 것들이 주는
지극히 복잡하고 미묘한 희열이었다. 어렵게 얻은 행복의 바로 앞에는 항상 엄청난 고통이 버티고 있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의외로 간단하다. 계속 지금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길을 향해 나를 온전히 던져버릴 것인가? 그 질문에 온 힘을 다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시인 로버트 프루스트는 거두어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뭔가 모두 거두어들이지 않고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 정해진 계획 밖에도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사과든 뭐든 잊혀 남겨진 게 있다면, 그래서 그 향기 마시는 게 죄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모든 씨들을 남김없이 거두어 드리려고만 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 수많은 꿈의 씨앗 하나하나를 그렇게 정성껏 보살폈는지, 그 모든 꿈의 씨앗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사적인 열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진짜로 거두어야 할 꿈의 씨앗의 개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보면 어쩌면 성숙이란 이룰 수 없는 열망에 집착하지 않는 기술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해온 것, 굳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행복의 기술이 아닐까. 배고픈 까마귀를 위해 탐스럽게 잘 익은 홍시 몇 개를 나무 위에 일부러 남겨두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 꿈의 사과나무 또한 아직 따지 않은 채로 몇 개만 남겨두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끝없는 성취와 열망의 나날들에 지칠 날이 오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했지만 못내 사랑하는 것들의 힘으로 나를 위로하고 싶은 날에 아직 수확하지 않은 못다 핀 그 꿈의 열매가 나를 위로할 날이 있으리니. 베를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그만 엽서 하나를 발견하고 우뚝 멈춰선 적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엽서에 적힌 이 구절이 그토록 가슴 아팠던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가장 원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클수록 실망도 크고 희망이 클수록 절망도 크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함께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할수록 성공하지 못할까봐 느끼는 두려움도 커진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를 착취하고 궁지에 몰아넣는다. 바로 이런 나로부터 진정한 나를 지키는 용기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저마다 나는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말 강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해서다. 나는 요새 싸움의 타깃을 분명히 하려는 생각의 실험을 하고 있다. 예컨대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재 전체와 싸운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정한 생각과 싸우는 것이다. 사람을 싫어할 때도 사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싫어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장을 싫어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갈등 상황에 대처하기가
훨씬 편안해졌다. 무시무시한 적들과도 한번 맞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은 내 안에 있었다.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의 안쪽에는 나는 결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나르시시즘이 도사리고 있었다. 싸움의 타깃을 명확히 하자. 나는 오늘 엄청난 무더위와 끊임없이 쌓인 일감과 좋은 뉴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무정한 세상 전체와 싸운 줄 알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내가 진짜 싸운 대상은 단 하루라도 일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탈출의 열망이었다. 문득 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당신의 안부가 궁금하다. 당신의 하루는 무엇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를 짓누른 모든 슬픔의 구름이 부디 내일은 말끔히 걷히기를. 설령 슬픔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슬픔을 견딜 수 있는 당신 마음의 맷집만은 두둑해져 있기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올해가 반틈이나 흘렀어 라는 말을 많이 듣는 요즘이에요. 올해는 무언가 해보겠다고 결심했던 1월의 다짐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고요. 우리가 누리던 것들 중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작가는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에 아픔과 슬픔이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묻게 만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 모든 아픔조차 눈부신 축복이자 아름다운 영혼의 성장통이 될 것이라고. 힘들고 지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평범한 일상을 더 감사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걱정과 불안은 잠시 접어두고 고생한 나를 다독이며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